다음은 A제 가격 하락으로 인해 변화된 B제와 C제 시장의 모습이다. 옳은 것만 보기에서 고르래요. 모든 재원은 정상제래요. 정상제니까 소득 탄력성이 모두 양의값이겠죠. 13년 국가직이네요. 자, 그러면 표를 보니까 가격하고 수요에다가 또 소요량이라는 괄호를 쳐놨다고요. 왜 이렇게 출제한지 아세요? 여러분 혼란스럽게 하려고. 헷갈리게 하려고. 자, A제 가격이라고 그랬죠. A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이게 독립변수입니다. 먼저 변하는 거, 이걸 독립변수라고 해요. 자, A제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자 B제의 수요량, 이게 지금 뭐, 수요인지 수요량인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위에 가격은 상승했다고 그랬죠?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하려면 B제의 수요는 증가해야 돼요? 감소해야 돼요? B제를 사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A제 가격하고 B제 수요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지금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니까 이건 교차 탄력성이 좀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이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보완제라고 하는 거예요. 보완제. 그럼 그 아래 수요량이 아니라 수요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수요. 자, 그 다음에 C제는, 자, A제 가격이 오르니까 이번에는 C제의 가격이 하락했대요. C제의 가격이 하락하려면 C제의 수요는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다 써야겠다. C제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C제의 수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안 사 먹으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A제하고 C제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예요? 하락, 가격 하락? 여기 수요, 역으로 봐야죠. 수요, 감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이면서 이런 제어로는 뭐라 부른다? 대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로 가서 1번. A제와 B제의 관계는 보완제였죠.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맞죠? 승용차와 휘발유의 관계와 같다. 맞고. 니은반. A제와 C제의 관계는 꽝 대신 닭, 대체제로 표현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 기역, 니은 이렇게 출발하면 정답이에요. 1번 아니면 4번이네. 그래서 D급번까지 봐야겠네요. D급번까지. A제와 C제의 교차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땡. A제는 음의 값이고, A제하고 뭐라고 했어요? C제. A하고 C제는 대체제니까 교차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 교차 탄력성이나 소득 탄력성은 나중에 가격 탄력성 공부할 때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 세 가지 비교해야 돼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 중에서 계산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 탄력성만 철저히 분석하면 됩니다. 기차하고 버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대체제, 보완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기차로도 갈 수 있고 버스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체제예요. 그런데 어느 목적지를 가는데 기차와 버스를 같이 이용해야 돼요. 그러면 보완제예요. 또 물을게요. 소주와 맥주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옛날 사람들은 대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보완제입니다. 섞어 먹잖아요.
섞어 먹으면 보완제, 따로 먹으면 대체제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제 얘기가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돼지고기, 소고기 하면 무조건 대체제, 기차와 버스 무조건 대체제, 소주와 맥주 무조건 대체제 이렇게만 공부했다고.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이게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보완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세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가, 지금 우리 이거 공부하고 있죠? 경제생활 또는 경제활동. 주체 공부했죠? 주체 공부했어요. 하나, 둘, 셋, 4개 공부했어요. 얘들이 만나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공부했어요. 이 시장에서 뭐가 일어나요? 경제 순환이 일어나요. 가계와 기업만 경제 순환한다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해요. 정부가 개입하면 이거 깨진다고 그랬어요. 그 경제 순환은 뭐와 무엇의 흐름이다? 실물과 화폐의 흐름인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실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화폐 가치는 하락합니다. 서로 상충관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실물의 가치가 오를 때 화폐 가치는 하락. 실물 가격이 내리면 화폐 가치는 오르고, 이렇게 이 관계는 저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상을 경제 객체를 한다고 그랬죠? 경제 객체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화와 서비스인데, 여기 자유재와 경제재 공부했고, 경제재로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질에 따라서 대체재와 보완재, 요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대체재는 교차 탄력성이 양액값, 보완재는 교차 탄력성이 음액값.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남았네요. 서비스. 영어로는 서비스고 한글로는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물질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라면 서비스는, 용역은 인간의 그 행위 자체입니다. 인간의 그 행위 자체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는데 수능에 출제된 걸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직접 서비스가 있고요, 직접 용역이 있고요, 간접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직접 서비스는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지금 직접 서비스 받고 있잖아요. 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강사의 강의라든가, 의사의 치료라든가, 변호사의 변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요거 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출제됐냐면, 그 사파를 그려놨는데 어떤 학생이 문구점에서 볼펜 하나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구점 주인이 1,000원이야 하고 그 볼펜을 건네주면서 1,000원을 받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자, 볼펜은 재화예요, 서비스예요? 재화죠. 재화. 문구점 주인이 볼펜을 파는 행위는 뭐예요? 그게 서비스라고. 그런데 이 파는 행위가 직접 서비스입니까? 간접 서비스입니까? 이걸 수능에서 선지에 언급해야 됐어요. 문구점 주인의 볼펜을 판매하는 행위는 직접 서비스이다. 맞아요? 틀려요? 땡입니다. 직접 서비스가 아니라 간접 서비스. 파는 행위 그 자체가 소비자에게 만족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사용할 때 만족을 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볼펜을 아이스크림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는 그 자체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먹어야 만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품 매매 행위, 이건 간접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부동산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중개하잖아요. 그 중개 행위 자체는 간접 서비스입니다. 간접 서비스. 그래서
직접 서비스보다는 이 간접 서비스 쪽에서는 수능에서는 출제가 됐어요.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경제 객체 끝났고. 자, 경제 객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요. 하나로 연결된 생활 또는 활동. 빈칸 넣기 해볼까요? 자, 경제 객체 이 대상, 경제생활의 대상 만들어야겠죠? 만들었으면 나눠 가져야겠죠? 나눠 가졌으면 사용해야겠죠? 사용하는데 현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과 장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생산, 분배, 지출인데 지출은 또 소비와 저축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자, 생산이라는 게 뭐예요?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가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재화의 가치건 서비스의 가치건. 그래서 이 생산이란 쉽게 얘기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행위는 모두 생산이에요. 부가가치를 늘리는 인간의 행위는 모두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과가 배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울상이라는데, 농민들이 사과나 배를 재배하는 건 생산활동이죠. 그럼 그걸 수확해가지고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는 것도 생산이고요. 포장한 걸 시장으로 운반하잖아요. 운반하는 것도 생산이고, 운반된 사과를 냉장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보관하는 것도 생산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생산활동이란 건 단순히 만드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이란 인간이 행하는 모든 부가가치의 증가행위, 부가가치를 늘리는 인간의 행위는 모두 생산입니다. 그러면 생산활동에서 추구되는 최고의 가치가 있겠죠. 효율성을 추구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란 생산활동 하려면 최소의 인풋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얻어야 돼요. 다시 최소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만족, 이익을 얻어야 돼요. 다시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생산활동입니다. 지식을 얻어서 나의 인격, 품격,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대의 점수, 빨리 합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효율성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활동에서 추구되는 최고의 가치는 효율성이에요. 그러면 효율성이 추구되면 효율성을 추구되든가 안 되든가 이걸 효율성을 측정하는 개념이 있어요. 효율성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그 측정하는 개념이 바로 경제 성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어요.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했다 얘기는 효율성이 늘어났다. 부가가치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제 성장에 구체적인 측정 방법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양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를 알려면 키와 몸무게 재면 되죠. 그렇죠? 양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1인당 GDP예요. 낯선 용어가 나왔네요. GDP. 이거 진도 나가면서 공부합니다. 1인당 GDP가 얼마냐? 1인당 다른 말로 바꾸면 평균. GDP 다른 말로 바꾸면 국민소득. 평균적으로 그 나라 국민이 얼마 버느냐 이거예요. 많이 벌수록 경제가 커지는 거겠죠. 선진국일수록 경제가 성장해가지고 1인당 GDP가 크죠. 소득 규모가 크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커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커나가잖아요. 1년에 몇 cm씩 크잖아요. 가장 많이 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 때 쭉 큰다면서요.
중요한 건 커나가는 속도가 중요해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크느냐 이거죠. 그래서 속도가 중요해요. 그 속도로 측정한 게 바로 많이 들어봤죠?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 이거 나중에 공부합니다. 다시 경제 성장률 지금 공부할 이건 쭉 빠르고. 그래서 일단 이런 말 한 번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 경제 성장률이란 이거예요. 실질 GDP 증가율이에요. 어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명목 GDP하고 비교해드리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시험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명목 GDP와 실질 GDP 개념이 있는데 두 개념은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다 한번 들어보세요. 명목 GDP는요. 물가가 오를수록 크게 계산돼요. 그러니까 물가가 포함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포함됐다는 거지. 근데 실질 GDP는요. 물가가 오르더라도 그 물가 오른 거 포함하지 않고 그냥 옛날 가격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수록 명목 GDP는 크게 계산되죠. 물가가 오를수록 실질 GDP는 작게 계산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 명목을 보면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번 거 없게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명목 GDP가 중요해요? 실질 GDP가 중요해요? 실질 GDP가 중요한 거라고. 물가가 오른 걸 털어내야 돼. 또 물가가 내렸을 때도 마찬가지야. 물가가 내릴 때는 명목 GDP는 작게 계산돼요. 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근데 실질 GDP는 물가가 오르고 내린 걸 반영 안 해요. 어느 한 시점의 가격만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실질 GDP는 작은 거야. 물가가 내릴 때는 실질 GDP는 큰 거야. 지금 현재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의 용돈은 그대로 있어. 그럼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물가는 오르고 있어. 근데 실질적인 내 소득은 줄어드는 거니까 불리한 것이죠.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물가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업자들은 어때요? 물가 오르는 거 좋아하겠죠. 그러잖아. 월급 받는 사람은 물가 오르는 거 안 좋아하지만 월급 주는 사람은 물가 오르는 거 좋아한다고. 왜?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 아까 나왔잖아요. 실물 가격이 오를 때 돈 가치는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월급 주는 사람은 돈 가치 떨어진 것이 있겠지. 유리하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건데 경제 성장률 이때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습을 했고요. 그 다음 분배의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만들었어요. 그럼 나눠 가져야겠죠. 만들 때는 기호면 크게 만들어야겠죠. 떡을 만들 때 기호면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같은 원료라면 크게, 같은 크기 떡이라면 최소의 원료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생산의 효율성이라고. 그 생산의 효율성은 뭘로 측정한다? 1인당 GDP로 측정하기도 하고 경제 성장률로 측정하기도 한다. 근데 경제 성장률은 뭘 가지고 측정한다? 명목 GDP 가지고 실질 GDP 가지고 실질 GDP 가지고 측정해. 자, 그 다음에 분배. 떡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골고루 나눠 가져야겠지. 그런데 생산에 투입된 요소, 아까 생산에 3요소 있었죠.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 요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토지, 자본, 노동. 토지, 자본을 제가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토지는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입은요, 영구적입니다. 자본, 돈에 대한 소득, 이자도 영구적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임시적인 소득이 있어요. 노동이에요. 노동은요, 노동을 제공할 때만 받아요. 토지는 어때? 땅 가지고 있으면 땅에서 지대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 자본, 공장이나 또는 현찰 있어요. 은행에다 맡겼어. 그럼 이자는 계속 나오는 거거든. 근데 노동은 제공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자본은 영구소득이라고 표현하고요. 노동은 임시소득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자예요. 임시소득이 많을수록 가난한 거고요. 내 얘기가 아니라 노버트 키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본소득과 부동산소득이
80% 이상이면 부자. 노동, 임금 소득이 80% 이상이면 가난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분배는 임금이 형성되고, 지대가 형성이 되고, 이자가 형성되는 과정, 즉, 소득을 나눠 갖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득이 형성되는 과정. 지대는 어디서 결정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겠지. 이자는 어디서 결정돼요? 금융시장에서 결정되겠지. 임금은 어디서 결정돼요? 노동시장에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진도 나가면서 일반 상품이 거래되는 재화시장하고 이제 금융시장, 외환시장 다 공부할 겁니다. 원리는 다 똑같아요. 전부 수요 공급 법칙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인데 이때 토지가 생산에 기여한 기여도가 있을 것이고 자본의 기여도가 있을 것이고 노동의 기여도가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이 기여도가 높으면 지대를 높게 하면 돼요. 자본의 기여도가 높으면 이자를 많이 주면 돼요. 노동의 기여도가 높으면 임금을 많이 주면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가 않아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게 바로 계급사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계급사회다 보니까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지금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득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노동자가 노동자의 몫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지대나 이자에 비해서 과연 임금이 정당한가? 이거 따져야겠죠. 그래서 형평성을 추구하는데, 그럼 이 형평성을 측정하는 또 잣대가 있어야겠죠. 이 형평성을 측정하는 잣대가 있는데, 이때 이 형평성을 측정할 때는 지금은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요. 노렌치 곡선을 활용합니다. 노렌치 곡선을 활용해요. 노렌치 곡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셨나요? 이런 그림?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예요. 이런 노렌치 커브를 가지고 형평성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노렌치 곡선을 가지고 측정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한 게 이건 다 중요해요. 10분의 분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 공부할 게 아니고 우리 진도 나가면서 공부할 거라고요. 10분의 분배율. 10분의 분배율은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안에 있어요. 0과 2 사이에 있어. 0과 2 사이. 그렇죠. 2일 때 완전 평등해요. 0일 때 완전 불평등해요. 그러니까 0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2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2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왜 2인가? 지금 몰라도 돼요.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결론! 이게 결론이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좀 어딘지 모르게 허전해. 왜 허전하냐면 20분의 분배는 공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공식을 먼저 쓸 걸 그랬다. 공식으로 말하면 상위 20% 소득의 합계에 대해서 하위 40% 소득 합계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인구가 100명이야. 100명이 떡을 만들었는데 100개를 만들었어. 그러면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면 가장 공평한 거죠. 그러면 2명은 빵 2개 가지고 있을 것이고 10명은 10개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가장 공평하다면 20개 대 40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이거 나오는 거야. 2일 때 가장 공평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계산 공식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이 10분의 분배를 보니까 상위 20%하고 하위 40%만 가지고 계산했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사람으로 안 본 거지. 무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만든 게 그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지니라는 사람이 만든 게 있어요. 지니 계수라고 하는데 이 지니 계수는요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이 지니 계수는 0일 때 완전 평등이야. 1일 때 완전 불평등이야. 그러니까 진위 계수는 0으로 가는 게 바람직이에요? 1로 가는 게 바람직이에요? 0으로 가는 게 바람직이에요. 그러니까 작을수록 공평분배예요. 작을수록 공평분배. 이 공식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 설명해야 돼. 네.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아까 노렌츠 곡선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랬죠? 이게 알파가 불평등 면적이고 베타가 그 아래 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 삼각형 면적이죠. 삼각형 면적 중에서 이 불평등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지금 몰라도 돼요? 뭔 소리야? 몰라도 돼. 자세하게 공부합니다. 진도 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 공부하면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요. 분배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출로 가야 되겠죠. 지출로 가면 자, 소비는 현재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에요. 저축은 장래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만족을 위한 지출을 늘리면 장래 만족은 희생돼야 돼요. 왜? 소비와 저축을 합치면 뭐가 되죠? 소득이죠? 우리는 소득 등식 하나 기억합시다. 소득 이퀄 현재의 만족과 뭐 이거잖아요. 여기 분배. 이 소득은 어떻게 지출되느냐? 소비와 저축으로 지출이 된다고요. 그래서 소득 등식이라는 경제학 공식이 하나 나와요. 우리 보통 소득을 yield의 약자 Y로 표시하고요. 소비를 consume의 약자 C로 표시하고요. 저축을 saving의 약자 S로 표시합니다. 이게 국제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y equal c 플러스 s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을 y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y로 나눕니다. 이렇게 되죠. 중학교 상수, 수학. 그럼 y분의 y, 분모 분자 같으니까 그 값이 얼마예요? 1이잖아요. 1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공부할 것 미리 예수 받은 거예요. 미리 예수. 자, 여기 보시면 소득분의 소비라는 분수가 하나 나왔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 이 중에 30만 원을 소비했다면 100분의 30, 0.3이잖아요. 이걸 경제 용어로 소비 성향 이렇게 표현해요. 경제 용어입니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소비 성향이란 뭐다? 소득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걸 소비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소득 중에서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렇게 부르겠죠. 저축 성향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면 소비 성향과 저축 성향을 더하면 항상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된다. 그럼 말을 바꿀게요. 소비 성향이 커질수록 저축 성향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자, 이 바 표시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일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득이 일정하다면 얘가 늘어나면 얘는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0.1이면 저축 성향이 0.9, 0.3이면 0.7, 0.8이면 0.2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비 성향이 커질수록 저축 성향이 작아져요. 전제 조건은 소득이 일정하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소득이 늘어난다면 이거 깨지겠지. 그러나 우리의 소득은 거의 일정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책에는 설명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이 경제를 공부하는데 편해집니다. 옛날 부교과서에서는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 이런 걸 삭제하니까 경제 공부가 중간을 털어내고 막 암기식으로 공부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의 소득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득이 만약에 증가한다면 소비 성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저축 성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100만 원을 벌다가 200만 원 벌었어. 소득이 2배로 증가했네요? 그럼 소비도 2배로 증가하고 저축도 2배로 증가할까요? 아니에요. 소비는 한계가 있어요. 소비는 늘어나기는 늘어나지만 2배까지는 못 가. 그러니까 소비는 2배까지 못 가니까 저축은 2배 이상 가겠네. 그렇죠? 말을 바꿀게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 성향은 작아집니다. 저축 성향은 커집니다. 왜? 그 이유를 묻는 시험 문제가 아주 오래전 공무원 임용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서 빠졌다고. 근데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이따가 하나 문제, 그 서울시 문제 풀겠지만, 서울시 문제 풀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건 뭐냐면요. 이걸 변형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소득이 증가하면, 자, 델타 Y로 표시할게요. 소비도 증가하고, 저축도 증가하겠죠? 그죠? 소득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증가하면 소비는 뭐 30% 증가하고 저축은 70% 이상, 100% 이상 이렇게 증가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등식을 똑같이 델타 Y로 나눠줍시다. 소득 증가분으로 나눠주게요. 이 부분은 이해하시면 다행이고 이해 안 되더라도 저런 것도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하시면 좋고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하니까. 출제도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지만 서울시에는 나왔다고.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기왕이면 우리는 만점으로 가야 되니까 알아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분모 분자가 같으니까 값이 얼마예요? 1이라고. 자, 그러면 지울게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아까 소득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가했잖아요. 그럼 소득이 100만 원 증가할 때 소비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거지. 100만 원 중에 30만 원 증가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중에 70만 원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새로운 용어가 나와요. 새로운 용어. 어려운 용어네.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낯선 용어가 하나 나왔어요. 한계. 이거 이해하고 나면 쉬워집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담 스미스 얘기를, 국부론 이야기를 잠깐 빌려올게요. 그 아담 스미스가 1776년에 책을 하나 썼어요. 원래 이 아담 스미스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경험주의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가 그 당시 이제 그 18세기 절대군주 국가에서 이 중상주의 정책을 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가 부자가 되려면
상고급을 육성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온다고 그랬죠? 대금 결제잖아요. 그 당시는 18세기는 금으로 받아왔다고. 그러니까 외국에다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럼 금을 받아가죠.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강한 나라라는 게 그 당시에 사고였다고요. 경제학적 사고. 그러면 수입은 어때요? 억제해야겠지. 왜? 수입 오면 금이 나가잖아. 그래서 이 절대국가의 중상주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정부가, 국가가, 절대군주가 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상고업을 육성해가지고 야 수출 많이 해. 혜택 많이 줄게.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파워가 세다 약하다. 엄청 센 거예요.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큰 정부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 스미스라는 철학자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 철학자가 볼 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 이거지. 간섭하니까 이기적인 존재가 이기심이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발하면서 내버려 두세요. 절대 군주야. 군주야. 임금이시여. 생산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대로 생산하게 하고 소비자는 소비하고자 하는 대로 소비하게 하고 수출업자는 수출하게 하고 수입업자는 반대로 수입하게 하고 내버려 두라. 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해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개인의 부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럼 개인의 부가 합쳐지면 뭐가 될까요? 국가의 부가 되는 것이고 그 국가의 부를 늘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국부론이라는 책입니다. 자유방임을 강조해요.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국가에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국부론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대요. 이 분필도 가치가 있어요. 이 책도 가치가 있고 책상도 가치가 있어서 존재해요. 그런데 이 재화의 가치를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대요. 하나는 사용가치고 하나는 교환가치래요. 사용가치는 이 재화를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말하고 교환가치란 이 분필을 다른 것과 교환했을 때 사과는 몇 개 받을 수 있는가 그 교환하는 비율, 그 교환가치. 그래서 재화의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아담 스미스는 여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재화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해 놓고 보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져요. 물은 사용가치가 엄청나게 커요. 물 없이 못 살아. 그런데 물값, 교환가치는 엄청 싸요. 여러분 가정에 수도요금 얼마 나와요? 지난달 보니까 우리 집 가정 보니까 10톤 썼대. 10톤이면 1톤에 1000리터죠. 네? 1000리터니까 10,000리터잖아. 그러니까 1리터짜리 10개 썼, 아니다. 10톤이면 어떻게 돼? 10,000리터 맞나요? 1톤이 1000kg지. 1000kg. 1000이니까 10,000 맞잖아요. 1000kg. 1000kg. 이 1000kg를 킬로리터라고 할 수 있나? 킬로리터인가? 그러면 1리터는 여기다 동그라미 3개지. 이렇게 된다고. 여기다 동그라미 3개 하면 어떻게 돼요? 밀리리터가 되겠지. 헷갈린다. 너무 길어지네. 10톤이 우리 이 계산서 보니까 수도요금이 10,000원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 1톤에 1,000원이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그럼 1리터에 1원이 못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수도요금이 이렇게 싸다고요. 물 없이는 못 사는데 물값은 엄청 싸다고. 근데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제가 작년 얘기해드렸죠. 작년에 제가 서울 양재동에 코스트코를 갔는데 매장 입구 딱 들어가자마자 귀금속 코너에 그림 잘 못 그려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진열되어 있고 이렇게 써 있고 옆에 5캐럿 이렇게 돼 있대. 얼마짜리예요? 5캐럿이면
3억이에요. 크기로 하면 물 2방울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 물 2방울은 1원도 안 돼요. 근데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지금까지 다이아몬드 없이 잘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아요. 근데 다이아몬드 값은 이렇게 비싸요. 5kg짜리가 3억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스스로 재화의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해 놓고 보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이 세상의 재화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해봤자 의미 없어. 물하고 다이아몬드를 봐. 이거 가치의 역설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재화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느냐? 노동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로 결정하면 된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노동가치설이에요. 물 한 방울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투입되었는가로 물가치가 결정된대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공해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 반지로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투입됐느냐로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된대요. 이게 노동가치설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가치설을 강조하는 게 마르크스예요. 마르크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뭐예요? 임금이겠죠. 우리 임금 제대로 받나요? 못 받잖아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뭐 좌파다, 빨개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그만할게요. 그 후에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에서 이 가치의 역설을 주장하면서 노동가치설을 주장했잖아요. 그 후에 여기에 또 의심을 가지고 왜 물과 다이아몬드는 이런 가치의 역설이 나타날까? 이걸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후배 학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사람인데요. 칼 맹거라는 사람하고 제본스라는 두 학자가 머리를 맞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기가 막힌 경제학적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경제학에서는 혁명으로 표현합니다. 이노베이션, 혁명이에요. 마지널 이노베이션입니다. 마지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지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한계. 이거 쉽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 칼 맹거하고 제본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봐요.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 만족감이 굉장히 맛있어. 만족감이. 근데 이 만족감을 내가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 아, 기분 좋아. 맛있어. 10만큼 만족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두 번째 아이스크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이때 10만큼 만족 얻을까요? 10보다 큰 만족감 얻을까요? 10보다 적은 만족감 얻을까요? 10보다 작아요. 왜? 신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2개 먹을 때도 10, 3개 먹을 때도 10, 4개 먹을 때도 10. 그럼 인간은 무한한 욕망 때문에 스스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먹었을 때 10만큼 만족을 얻었다면 2개 먹었을 때는 10보다는 작아요. 그럼 8만큼 만족을 얻었다고 합시다. 그럼 2개 먹었을 때 총 만족감은 얼마야? 18이 되겠지.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 아이스크림. 하나, 둘, 셋. 이렇게 먹을 때 총 만족감. 하나 먹었을 때 10이야. 그럼 2개 먹었을 때는 20이 안 된다고. 8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8이라면 총 만족은 18이 되겠지. 그 다음에 3개 먹었을 때는 8보다 더 적게 증가하겠지. 한 6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4. 여기까지만 할게요. 쭉 간다고. 그러면 하나 더 먹었을 때 증가하는 만족감, 이걸 추가라는 말 가지고 서울시에서 출제를 했다고요. 6페이지 잠깐 보세요. 나중에 이제 풀어드리겠지만 거기 추가 수입, 추가 비용이 나왔나요? 용어가? 추가란 말 보이죠? 이게 왜 추가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 한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돼버렸다고. 그러니까 한계라는 단어를 못 쓰니까 그냥 추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용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용어는 마지널,
한계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한계. 그러면 한계 만족은 하나 먹었을 때, 하나도 안 먹었을 때 0일 때 총 만족도 0이겠죠. 하나 더 먹으니까 10만큼 증가. 하나 더 먹으니까 8만큼 증가. 하나 더 먹으니까 6만큼 증가. 이렇게 한계 만족 또는 한계 효용은 갈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 구교과서는 있었다고. 근데 신교과서 개편되면서 이거 없애버렸어. 알아두세요. 알아서. 그러면 한계 효용이 0일 때까지 먹으면 제일 만족감이 크겠죠. 맘 모를 때까지 먹으면.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배탈 나요. 총 만족감 오히려 줄어든다고. 그래서 한계가 제로일 때 총은 극대가 되는 거예요. 한계.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이제 한계라는 개념 아셨죠? 하나 더의 개념을 알아두세요. 수학적으로는 미분의 개념입니다. 쪼개는 개념이에요. 총은 적분의 개념이고요. 총은 더하는 것이고요. 한계는 쪼개는 거예요. 미적분으로 설명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 이 무슨 뜻이다? 소득이 1원 더 추가로 늘어날 때 소비는 얼마 더 늘어나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겠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 소비 성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겠죠? 한계 소비 성향이 할수록 작아지잖아요. 왜? 한계 효용이 작아지니까. 그것을 점점 작아진다 이거예요.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 소비 성향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소득 증가분 중에서 저축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중. 한계 저축 성향.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돼요. 한계 저축 성향은 당연히 얘가 점점 작아질 때 얘는 점점 커져야겠지. 왜? 더하면 항상 1이 나와야 되니까. 처지간다. 그래서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 성향이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답. 소득이 증가할 때 한계 소비 성향이 체감하기 때문.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 왜? 지금 우리 교과서는 없어졌으니까. 자, 일단 이 정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기억해 둬야 할 용어. 소비 성향이라는 용어, 저축 성향이라는 용어. 그 다음에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용어, 한계 저축 성향이라는 용어.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저 뒤에 마지막 단원에 가서 또 나와요. 또 가계의 소비 이름 공부할 때 또 나오니까. 됐지요? 그러면 이제 소비와 저축과의 관계는 이걸로 설명했는데 잠깐 이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게요. 자, 이 저축은 미덕일까요? 악덕일까요? 예전에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에 저축은 미덕일까요? 악덕일까요?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를 냈어요. 아는 사람 아주 쉽게 쓰지.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축은 미덕이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악덕이에요. 왜 일본이 지금 30년 동안 저런 경기 침체를 겪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세계에서 저축률이 제일 높아요. 정부에서 그 노인들에게 복지기금 주잖아요. 불안한 장래 때문에 계속 저축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침대 밑에서 막 수십억씩 나오는 거라고. 바보같이. 민족성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축은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미덕이에요. 왜? 현재의 소비를 줄인 만큼 장래의 만족을 보장받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미덕이지만, 저축을 늘리면 소비가 어떻게 돼요? 안 하잖아요. 소비 안 하면 만들 필요도 없죠. 만들 필요 없으니까 노동자도 고용할 필요가 없죠. 실업 증가하면서 경기는 침체에 빠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악덕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유명한 케인즈라는 사람이 이걸 일컬어 전략의 역설이라고 표현했어요. 또는 구성의 모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전략해봤자, 즉 저축해봤자 사회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를 많이 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4차 추경을 통해서 국민에게 또 긴급 재난 구호금이라고 하나? 재난기금 준다고 그러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소비하라고. 이거 현찰로 주면 안 돼요. 일본은 현찰로 줬다가 실패했잖아요. 뭘로 줘야 돼? 쿠폰이나 아니면 지역화폐로 줘야 돼요. 근데 일본은 쿠폰으로 주니까 쿠폰을 또 와리깡 하는 거야. 할인받아가지고 저축을 해요. 하여튼 일본, 이 선민족의 그 민족성이 그런가 봐요. 자, 요 정도 하면은 이 용어, 개념 가지고, 경제 생활이라는 개념 가지고 출제될 만한 것은 다 커버가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도 풀 게 있나?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자, 그럼 우리 교재를 잠깐 볼게요. 2페이지. 경제생활의 의미 다 소개했으니까 복습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3페이지. 생산요소시장, 생산물시장. 아까 다 설명드렸던 거니까 복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제순환 모형. 지금 여기는 가계와 기업만의 모형 나왔죠? 이건 사경제의 모형이죠? 이때 성립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소득의 3면 등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국민경제로 넘어가면 여기 이제 정부가 개입되고 외국이 포함되죠? 이 경우는 이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환 모형에서 그 실선과 점선이 있잖아요. 이게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얘기하는 건데 항상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한 실물의 가치하고 화폐의 가치도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경제생활의 객체, 재화와 서비스. 자, 재화도 아까 다양하게 소개했어요. 성질에 따라서 독립제, 대체제, 보완제, 특히 대체제와 보완제의 관계가 출제가 잘 되고 있고요.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하고 간접 서비스인데 우리 교재는 지금 직접 서비스만 나와 있네요. 교사의 수업, 의사의 치료, 상품 매매, 부동산 중개 이런 것들은 간접 서비스다. 직접 서비스와 간접 서비스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래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은 참고하세요. 시험 문제감이 안 붙되고. 오른쪽 한번 읽어보세요. 수업 시간 다 얘기했던 겁니다. 한 장을 넘기면 경제 문제 발생인데,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경제 문제 여기서부터 할게요.